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2월 3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이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 3를 공개한 것과 더불어 주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9만 달러 선을 회복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은 네. 여전히 좀 많은 의문들을 남겨놓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의견이 너무 분분한 상황이라서요. 맞아요. 지금 조정 후반부에서 보이는 패턴들이 나타나서 이제 향후 12개월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는 반면에 또 반토막 나서 4만 네. 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와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중에 그럼 트리거가 됐었던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엔캐리 청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근데 하루 만에 좀 금방 종식이 좀 된 날아간 것 같죠. 우리나라만 걱정한 이슈였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색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일단 끊어진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뭐 외국인 현선물로 지금 수급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도 맞아요. 계속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네. 싶네요.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이니까 상승장이 이런 게 이제 3일 연속되면 상승장으로 가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 오늘 머니쇼 플러스에서 하나하나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태리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의 훈풍을 타고 기분 좋은 4,000피를 맞이한 하루였습니다. 다만 양 지수에는 약간의 엇갈리는 행보가 보였는데요. 먼저 오늘 코스피는 출발부터 4,000선을 회복하면서 힘차게 거래를 시작했는데 장 초반에 잠깐 하락 전환했다가 금세 다시 힘을 얻어내면서 오늘 1.04% 오른 4,036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장중 혼조세 보이다가 오늘 0.39% 오른 93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지수가 끌어올려졌는데요. 먼저 외국인이 1,59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였고 기관이 7,500억 원이 넘는 매수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나홀로 8,0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정반대 흐름이었는데요. 개인만이 1,1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장주 다소 엇갈리는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키움증권은 범용 디램의 가격이 전분기 대비 46%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의 디램 부문 영업이익률이 53%로 상승하고 파운드리 부문의 영업적자도 축소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전망 속에 오늘 삼성전자는 1.06% 오른 10만 4,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 넘게 빠지면서 55만 2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일부가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원전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4.5% 넘게 오르면서 78,4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주 그중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이 2.6% 넘게 오르면서 53만 4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사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 마감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바이오주, 특히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가 강세 시연했습니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랫폼 기술인 그랩 바디비의 기술 이전 성과가 쌓이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0.5%대 오르면서 20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라이릴리와
기술 계약 이전이 연장되면서 연일 하락했던 펩트로는 오늘도 낙폭을 키우면서 1.8%대 넘게 빠졌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28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가 어제는 강하게 올라줬는데 오늘은 4% 넘게 빠지면서 4만 8,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김희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명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산업 정상화를 비롯한 국토부 주요 정책 방향이 속도를 낼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삼성물산이 9% 넘게 오르면서 24만 5,500원에 마감했고요. 현대건설이 6% 넘는 강세로 7만 500원, 상지건설이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 한신공영과 동신건설이 각각 상한가 그리고 29%대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미 상무부가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 중 일부를 원자력에 먼저 투입한다고 밝히면서 원전주도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우진도 오늘 8%대 넘게 오르면서 16,860원에 마감했고요. 일진파워도 오늘 9%대 강세, 태움과 BHI가 각각 7%, 6%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오늘 달러 원 환율은 40전 내린 1,468원에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향후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밤 개장하는 뉴욕 증시 대비는 안자한 캐스터와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 0.39%, 나스닥 0.59%, S&P 500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아마존은 호재가 많았습니다. 사이버 위크 동안 소비도 좋아 소매업체 전반이 긍정적이었고요. 특히 자체 최신 AI 칩 트레이니엄 3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전력 효율성을 끌어올려 엔비디아의 GPU보다 비용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존이 최신 AI 칩을 공개한 뒤 주요 AI 관련 기업들은 장중 상승 대부분을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AI 칩의 경쟁이 심화될 거란 영향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0.86%로 상승분 대부분 반납했고요. 알파벳은 0.29%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아마존 반도체 칩 출시 소식에 1%가량 빠졌고 테슬라는 0.21% 빠졌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11월 중국 인도량이 약 10% 증가했다는 소식에 낙폭 일부분을 만회했습니다. 어제 8만 4천 달러대까지 낙폭을 키웠던 비트코인은 현재 9만 1천 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최대 1일 낙폭을 보였던 비트코인, 하루 만에 V자 반등을 그려냈는데요. 뱅가드에서 가상자산 ETF 접근을 허용하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1월부터 자산가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에 최대 4%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있게 허용하자 보수적인 은행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이 우호적으로 바뀐 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시적 반등일지 추세적인 상승세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2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을 89.21%로 봤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지난 10월 말 63%에서 계속해서 오른 건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헤셋을 잠재적 차기 연준 의장이라고 소개했지만 이미 이 사실이 반영되었기에 오늘은 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헤셋이 연준을 이끈다면 금리 인하를 주도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지나치게 충성한다는 점은 연준의 독립성을 우려하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크게 상승했던 국채금리는 다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0.027%포인트, 10년물 국채금리는 0.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던 금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금 선물은 1%대 하락하면서 4,228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밤사이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 종시간을 놓고 회담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WTI 1%대 하락, 브렌트유도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회담은 건설적이었으나 최종 합의는 불발되었다는 점 같이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개발자 데이터 플랫폼 회사 몽고DB에 대한 월가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번스타인은 목표 주가를 338달러에서 45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완전 통합 검색 및 벡터 검색 기능을 갖춘 몽고DB의 기술적 장점을 강조하면서 목표 주가를 4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나올 주요 일정들도 살펴보시죠. ADP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옵니다. 우선 지난달 발표된 10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예상치를 웃돌며 고용이 그래도 견조함을 보여줬습니다. 11월 고용 상황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또 미국의 서비스업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도 나옵니다. 11월 S&P 서비스업 PMI와 ISM 서비스업 PMI도 공유됩니다. 전문가들은 12월 FOMC 전까지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금리 전망 이 두 가지 요인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나올 지표들 끝까지 꼼꼼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 장 초반에는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양 시장 모두 상승부를 켠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듯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유독 코스닥의 변동성이 오늘 컸습니다. 오늘 정오까지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960억 원 가량을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오를 기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감을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174억을 팔았습니다. 그 수치와 동일하게 오늘 낙폭이 많이 좀 줄었다. 이렇게 시장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김지연 연구원,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부터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연구원님, 오늘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조한 연말 소비, 비트코인 반등, 금리나 기대감에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좀 확대가 되면서 상승 마감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의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된 상황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페드워치 기준으로 이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 가까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8만 달러대에서 이제 하루 만에 9만 달러대까지 그 낙폭을 회복했다는 점이 이제 또 기여를 했는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뱅가드 같은 그런 기관에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이제 포함을 하도록 권고했다는 점이 이제 좀 투심의 개선이 됐었고, 또 이제 연준 부의장 발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규제 같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들이 해소될 수 있는 명확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 자산 선호 심리의 반등에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이제 힘을 입었고,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4%대에서 좀 하향 안정됐다는 점에 힘입어서 좀 4,000포인트를 상회를 했는데,
다만 이제 좀 최근 증시 흐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들인데 정강 후약 흐름들이 이제 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좀 상승폭을 줄이고 거기서 나왔던 수급들이 이제 증권 지주나 자동차, 호텔 카지노 같은 업종으로 좀 네. 개별 업종 간의 이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흐름이었다. 좀 11월 달에 증시를 누르고 있었던 우려 요인들은 해소가 됐지만 지수 자체가 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현 대표님한테는 오늘 국내 증시 수급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시장 모두 올라서 좋긴 한데요. 수급을 좀 읽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기관 코스피는 매수, 코스닥은 매도. 개인은 코스피 팔고 코스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개인들의 투자가 이길 때가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개인이 시장을 선도하는 걸까 아니면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 중요할까?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 시장이 이제 체질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코스닥 정책 코스닥 활성화 그렇죠, 정책 활성화.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에도 사실 이런 정책적인 활성화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잘 결과론적으로 되지 않았고 네. 이번엔 약간은 강제성도 부여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시장에서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강제성까지 부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띌 것이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접근성이 코스닥 시장은 훨씬 용이하잖아요. 네. 가격적으로도 이제 무게중심이 좀 큰 종목들은 아무래도 자금이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손쉽게 좀 매수하시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활성화, 그러니까 코스닥 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을 좀 끌어당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돼서 이제 버블론이 굉장히 좀 점화가 됐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잠잠해지면서 다시 한번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두 쪽 모두 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천선을 재탈환했다라는 게 그렇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한 게 의미가 있는데 어찌됐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이던 어쨌든 시장을 좀 끌어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코스피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끌어주는 것은 결국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이 또 코스닥 시장으로도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그렇게 해서 참 좋습니다. 뭐 지수가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들 있을 것 같고 또 환율도 지금 뭐 1,460원대에서 좀 계속해서 움직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수급도 안정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정말 시장이 지속성 있게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으려면 경제적인 정말 실질적인 체력이 붙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지현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뭐 한은에서 GDP 3분기 GDP 성장률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속보치보다도 더 올라가서 맞아요. 잘 나왔던 상황인데 그럼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의 강세장을 좀 지탱해줄 만한 우리 경제 체력이 된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경제 GDP 성장률이든 11월 수출이었던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은 반도체의 기여도가 좀 컸다고 봐주시면 맞아요. 될 것 같고 뭐 내년 초까지도 수출 데이터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1월 달 수출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지표 자체는 잘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에 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었던 이유는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의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이제 1,480원대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맞아요. 최근에 이제 외환 당국의 그런 개입이나 그런 구두성 개입 부분들이 이제 좀 작용을 하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70원대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단기 변동성이 완화되는 점은 이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외환 당국의 그런 구두적인 개입으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다시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율이 레벨 그 자체가 이제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그 변동성이 완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급등락이 나오면 이제 외국인들의 환차손이 좀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진입이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겠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된다면은 외국인 매수세는 다시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뭐 매크로적으로도 12월 1일부터 이제 연준의 QT가 종료가 됐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으로 인해서 묶여 있었던
있었던 미국 재무부의 그 TGA라는 현금 계정에 묶여 있었던 그 추가적인 유동성이 이제 점차적으로 풀릴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 유동성이 이제 풀리면서 원화에 대한 상반 압력 자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QE 유동성이 좀 부여가 되기 시작하면은 달러 자체가 이제 더 흔해지기 때문에 이제 원화도 어부지리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GDP 얘기를 좀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서비스업하고 반도체가 만들어낸 결과 서비스업에서 엄청 올랐더라고요. 근데 수치는 좋아요. 체감 경기는 좀 다르다. 이렇게도 좀 느껴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에는 상당히 이제 좀 괴리가 클 수가 있겠고,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은 네. 그런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많이 체감은 안 되는데, 뭐 이제 내년도에 또 추경이나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유동성을 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뭐 이제 추경만 해도 한 70조 원을 정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경제 부양이 좀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서비스와 반도체가 이끌어갔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오늘 좀 보면요, 이지은 대표님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희비가 갈렸어요. 엇갈렸죠. 요즘 자주 이런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이어진 뭐 TPU의 영향인가요? TPU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뭐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사업 부분인데 파운드리의 적자폭을 이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 디램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물량 자체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디램 가격의 상승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또 오늘 이야기 나온 게 지금 HBM4 관련돼서 테스트 통과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오. 이제 또 가시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련돼서 항상 이야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SK 하이닉스는 HBM4 완판 매진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 쪽에서도 TPU를 다음 세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HBM4가 필요할 거고 그럼 삼성전자 쪽으로의 물량을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이제 같이 HBM4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소캠 관련돼서도 2세대 전체 물량의 절반 수준을 삼성전자가 이제 갖게 됐다라는 부분이고 원래는 마이크론이 최공급자 우위를 가져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진입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성과적인 부분이고요. 우호적인 이슈가 매일매일 삼성전자는 맞아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고 항상 주가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력도가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인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다고 여기서 뭐 삼성전자가 좋아요, 하이닉스가 좋아요라는 질문을 하진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차원을 한 차원 높여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자면 자, 삼전 대 하이닉스 뭐 요새는 그리고 또 이제 GPU냐 TPU냐 이렇게 뭐 양갈래로 계속 갈라놔요. 이 키워드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또 기판도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투자가 요새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어디를 딱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포인트들이 좀 그다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가르지 말고 중심 키워드는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이건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중심 키워드는 뭐라고 보세요, 이지은 대표님? 일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인데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저는 기판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뭐 소캠2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듈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 수요에 대한 확장에서 가장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것은 기판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판. 있어서 이번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최대 실적을 시연을 했고 지금 기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과정 속에서 가격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이번에 다중 적층 MLB 기판 네.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 기준으로 기존 제품 대비해서 3배 정도 가격이 더 높게 측정이 되는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으면 가격은 더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판 맞아요. 이슈로 좋았고 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괜찮고 또 LG이노텍도 맞아요. 기판 쪽은 아직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 여전히 기판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보고 네. 있다라는 것은 기판에 대한 수요는 이제 더 폭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품도 좋다. 그래서 오. 그 안에서 기판 쪽도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판 쪽도 얘기해 주셨고 이수페타시스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정리를 좀 해보면 그거 아닐까요? 신기술로 가는데
이 사업을 좀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 우위면은 앞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구원님은 키워드를 좀 뭘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언급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공급 제한적인 공급이라는 건데 동의하시는군요. 네, 당분간은 하이닉스든 아니면 삼성전자든 이제 증설은 이제 좀 어려울 걸로 이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쇼티지가 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었던 그 엔비디아의 GPU와 이제 구글의 TPU 네. 같은 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했을 때 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기술주 투심이 살아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경쟁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반증을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의 뭐 그동안에 이제 독주로 좀 수급을 빨아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다면은 그렇게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 중간재 생산 국가가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는 이제 종목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같은 의견 나오니까 강혜커님 순간적으로 네. 너무 대립각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너무 어, 방송사 눈치를 채셨네요. 아유 예. 좀 숨겨주시지 그랬어요. 네, 지금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로 또 각을 한번 세워보려고 양쪽에 해봤는데 했는데. 아직은 이번엔 실패. 아직 좀 시간이 또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일단은 수출 주도주인 반도체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섹터를 조금 넓혀서 다른 주도주들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좋아요.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섹터들은 조선, 방산, 원전 이랬었는데 주방원. 지금은 좀 흐름이 좀 다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뭐 조선이나 방산은 실적 수주 잔고 아주 뭐 다 든든한데도 근데 지금 주가 움직이면 뭐 업종 내에서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다 다른 상황이 돼서 뭐 이게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는 다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연구원님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조선 방산 같은 이제 산업재 업종이 주가 흐름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월 달에 상승을 했다가 11월 달에 그 상승분을 그대로 이제 반납을 했고 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보자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수주 잔고가 차 있는 건 맞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실적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주 공백이나 아니면은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평화 협상 우려가 좀 반영이 되면서 좀 펀더멘탈 대비해가지고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뭐 향후 나올 방산 수주에 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진 않고 뭐 종전 가능성을 이렇게 선반영한 이후에 네. 어쨌든 악재가 현실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소멸로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펀더멘탈적인 수주에 집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견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조정받을 때 좀 대안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펀더멘탈적인 요인에는 변화가 없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상반기 내내 좀 주도주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어왔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연말까지 좀 수익을 확전짓는 과정에서 수급상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쪽은요 항상 조방원이 내러티브라든지 모멘텀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또 내년 1월이 돼서 실적 시즌이 되면 그때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조방원을 보면은 정말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면 편안하겠다. 1차적인 생각인데 그 다음 시간과 비용 생각하면은 다른 섹터들이 좀 보여요. 지금 제약바이오 좋고요. 로봇도 좋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이런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했었을 때도 조방원은 좀 매력적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좀 주도 섹터들이 더 매력적일까요? 기회 비용을 생각한다면 주도 섹터가 더 그렇죠. 매력적일 것 네. 같고요. 일단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랑도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매기가 쏠린다라고 한다면 로봇과 제약바이오가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시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그리고 당장의 모멘텀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기술 이전 관련돼서 지금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우리나라
부품사들한테 액추에이터 관련된 수주를 이제 요청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 당연히 시장은 이쪽의 반응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선망산 원전 다 너무 좋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나리오들은 많이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LNG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내년부터 가시화된다면 그와 관련된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그때 좀 더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많이 맞아요. 흘러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지지는 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게 추세적으로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횡보 같은 경우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분할 매수로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기회비용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빠른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원전은요? 사실 원전은 지금 러트닝 상무장관 발언 때문에 이슈가 있죠. 뭐 한국과 일본한테서 받은 돈 일단 원전 짓겠다라고 맞아요. 해서 오늘 좀 원전주들 같이 움직였는데 그럼 요거는 그냥 단순한 테마성 재료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오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단기적으로 불타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고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튀르키예라든지 다른 나라들 원전 입찰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 일단 불을 태워서 그동안 추세가 꺾였던 그 원전주들을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게 만들어줬고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입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뭐 이미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겠지만 뭐 가성비라든지 납기 기한 잘 맞추고 또 비용 같은 경우에 예산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 지금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하고 운영까지 다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전 보면은 즉 원전은 뭐 글로벌 트렌드가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 원전 관련주를 산다면이라는 고민이 한번 드는데 이진 대표님 뭐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원전도 있고 우리나라도 원전이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면 원전 주식을 산다면 고민이 되는 거는 아실 거예요. 정책에 자꾸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사도 될까?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면 미국 원전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 원전 투자하시는 분들 뭐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쪽으로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원전주 안에서 모든 종목을 다 보자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외 원전, 그러니까 주 기기 납품이 미국 쪽으로 또 밀접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과 또 미국의 원전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그리고 해외 쪽 기업도 당연히 매력도는 있지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가스터빈도 되고. 네, 가스터빈도 네. 있고 대형 원전, SMR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력이 있고요. 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네. 뭐 해외 기업도 워낙 탄력적인 모습이 요즘에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매력적이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매력적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이거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말씀해주신 대로 대형 원전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SMR 중심으로 이게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했다면 이제 처음으로 이 대형 원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던 거여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뭐 오클로나 좀 SMR 같은 주식들의 좀 낙폭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SMR은 뭐 그거 말고도 이제 개별 기업의 그 뭐 최대 주주에 대한 그 지분 매도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뭐 이제 미국 증시도 아무래도 그런 주식들은 좀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보니까 금리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지거나 이제 상단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런 좀 고밸류를 받고 있던 주식의 낙폭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12월 달 들어서는 그 금리 상단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거고 이제 12월에 뭐
FOMC에서 동결을 하든 안 하든 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상단은 잡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국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논리인데 시장이 커지는 환경에서는 좀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대형주들은 개별 그런 뉴스에 좀 반응하는 그런 폭이 클 거고 실질적인 수주 자체는 좀 기자재들 쪽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재까지 우리가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섹터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섹터 이야기를 조금씩 하나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눈에 띄었던 거는 수술용 로봇. 로봇 관련주들이 요새 좀 로봇이 워낙 좋았지만 수술용 로봇은 특히나 더 좀 쭉쭉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지은 대표님 보셨을 때 요새 고형 고공행진 하고 있고 큐렉소 미래컴퍼니, 특히 오늘은 뭐 미래컴퍼니가 순환매 차원에서 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큐렉소가 내년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사실 큐렉소 고영 비교를 했을 때는 고영이 너무나도 시총도 영업이익도 앞서 있어서 비교가 사실 좀 불가했는데 큐렉소도 좀 이제 소위 말해 비벼볼 만한지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빈치 수술 로봇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지금 수술용 로봇 시장이 의사들조차도 수술용 로봇을 도입하고 나서 정확도라든지 신속도 그리고 비침습이라고 해서 피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빨랐다라는 의견들을 의사들이 직접 피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빈치 수술 로봇의 확대 흐름이 굉장히 지속됐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나라고 했었지만 이제 고영도 FDA 승인을 받았었고요. 카이메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큐렉소 방금 말씀하신 이 회사의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조인트 큐비스, 그러니까 큐비스 조인트도 지금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7월인가? 네, 맞아요. 예, 내년 7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인도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다가 살짝 부진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쪽 아시아 시장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까지도 동반 진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출에 대한 레벨업은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거고 예전에 수술용 로봇은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이번에 3분기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근데 고영도 이번에 뭐 반도체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고 큐렉소도 지금 다시 실적이 인도 시장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미국과 유럽까지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미래컴퍼니가 좀 순환매 관점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 안에서 고영, 큐렉소, 미래컴퍼니 그리고 뭐 WSI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 로봇주들 워낙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좀 짚어봤는데 제약바이오주는 상황이 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도 너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원래 우리가 기본 공식처럼은 연말 연시 쪽에는 이제 또 다시 제약바이오 시간 온다. 맞아요. 연초에는 또 워낙에 대형 이벤트들도 있고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도 좀 챙겨봤던 이벤트 플레이가 되니까.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과연 다시 수급의키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올 수가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은 연구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제약 바이오. 바이오의 시간도 올 수 있을까요? 뭐 계절적으로 봤을 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연말 연초에 그런 임상 데이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이제 역대 이제 이전 한 10년, 20년간의 그 월별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시면은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월이나 1월 달 수익률이 가장 이제 좀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기대감이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 이제 바이오 업종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는 사실 11월 달에 장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이제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이제 상단은 제한적이지만 금리 변동성이 커졌을 때 기술주 고평가를 받고 있었던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이제 좀 바이오로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11월에 시장이 안 좋았다,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했던 게
그동안 우리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줄 알고 이렇게 제약바이오도 종목들을 다양하게 좀 올려온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이 시점에서 뭐 이제 다다음 주쯤에 있을 이제 FOMC에서 뭐 금리 동결로 이제 유지로? 금리 유지로 간다라고 하면요. 지금까지 하락했던 걸 반영했기 때문에 우상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동결을 하게 되었을 때 동결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 이제 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시그널을 이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12월에 하든 1월에 하든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월 달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 금리는 이미 이제 4.0%대, 4.1%대에서 이제 좀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심리 자체는 좀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한번 살펴봤고요. 화장품 쪽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면은 뭐 이제 소비가 좀 선물.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도 많이 화장품도 하고. 우리가 충분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지현 연구원님, 화장품이 근데 기대 심리는 있는데 주가 반영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화장품은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성수기가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7, 8월 기점으로 주가 꺾이고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 건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이다 보니까 뭐 이제 미국 쪽에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왔잖아요. 이제 전년 대비해서 9.1% 그 온라인 소비 금액이 증가를 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온라인 쪽으로 이제 가장 우리나라가 이제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화장품 업종이다 보니까 뭐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대해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는 비수기이기도 하고 11월 달에 수출도 이렇게 부진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대비해서 이미 9월 달, 10월 달에 선제적으로 이제 그 물량들을 선적을 해놓기 때문에 그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이제 지금쯤에 꺾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라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 역시도 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같은 물량을 수출을 하더라도 이제 금액 자체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지금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뭐 단기 뭐 이슈에 따른 그런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고 실질적인 매수는 이제 내년 초 이후로 이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던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장품주를 보는데 시장의 눈이 너무 많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도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면은 그 포인트, 이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과도하게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1분기 때도 그랬고 2분기 때 실리콘2 같은 기업의 그 이제 실적 발표일에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으면 이제 그렇게 주가 변동성을 또 이제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하락을 하고 좀 이제 기대감이 적어진 상태에서는 좀 편안하게 더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준 대표님도 같이 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가 유독 이렇게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뭐 테크나 코스닥 쪽으로 주의가 쏠려서 소외가 된 걸까요? 앞서 얘기한 대로 시장의 본능이 너무 높아져서 이전과는 좀 판도가 많이 바뀐 걸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APR도 물론 대장주긴 하지만 네. 더 넓혀서 미용 의료기기까지 한번 봤을 땐 파마리서치 사실 시장의 대장격 그렇죠.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파마리서치가 이제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도 위축을 시켰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볼 때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OEM, ODM 기업들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렇게 인디 브랜드들이 확장을 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ODM, OEM 기업들이다. 그래서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수혜주로 꼽혔고 이런 밸류 체인들이 잘 구축이 됐기 때문에 K뷰티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3분기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가 시장의 기대치에 굉장히 못 미치는 실적을 또 보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ODM, OEM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에도 못 미치면 결국 브랜드들도 지금 경쟁이 심화해서 밀려나거나 브랜드사들도 호조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의구심도 좀 가질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눈높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ODM, OEM 기업들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시장 기대치에 또 못 미치고 있고 네. 또 파마리서치가 좀 주가가 부진하고 있다라는 거 그쵸.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올라오면서 매력도가 있는 섹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금이 또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던 것도 일부 좀 저는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연말 연초 우리의 투자 계획을 좀 정립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 근데 최근에 쓰셨던 리포트 중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쓰신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 중국 이제 공급 측 개혁 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연말 연초에 이제 중국에서 아무래도 뭔가 부양성 이런 대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말 연초에 계속 미국하고 국내만 볼 게 아니라 좀 중국도 같이 좀 레포트 안에서 비중 키워나가야 되는 건지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레포트에 언급했었던 내용들은 이제 중국의 실물 지표가 뭐 이번 달도 그렇고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제 사실 12월 달에 있을 경제공작 회의에서 좀 이제 유의미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은 이제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모멘텀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중국의 공급 측 개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섹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수혜가 가시화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그런 감산 정책이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섹터라는 점에서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로봇인데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넘어가는 그 투자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미국과는 완전히 이제 AI 관련해서 미국은 좀 AGI로 가는 걸 선택했고 여기는 중국은 이제 AI 어시스턴트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둘이 양갈래로 가고 있어서 중국의 이제 피지컬 AI 공급은 이미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중국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보는 것, AI 관점에서 가져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금융시장도 덩달아서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 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 이런 전망,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달러 원 환율의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반적으로 다 관통하는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1,480원대를 찍고 일단 지금 안정세에 들어서긴 했는데 네. 지난주만 해도 어느 채널을 틀어도 환율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요. 환율 상승이라는 게 사실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요인들이 뭉쳐서 환율이 상승한 건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 환율 상승의 주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관세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지루한 이야기고 뭐 한참 흐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관세 협상에 의해 가지고 아무래도 한국의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캐피탈이 아웃플로우되는 그런 모습을 향후 10년 동안 최소한 보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이제 문서화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원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팩트시트까지 나오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구나라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이러한 과정에서 신기하게 나타난 부분 하나가 원N이 동조화돼 버린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N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동일한 요인, 즉 관세에 관련된 이슈와 그다음에 대미 투자에 관련된 부분, 물론 사이즈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엔화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 원화는 그것과 동조화되면서 거의 완벽하게 원통 매핑을 따라가지고 940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달러화 대비 환율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은 사실 크게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이번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이제 뭐 서학개미 이슈라든가 제일 거론이 많이 되고 그렇죠. 개인들의 이제 투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어떤 수치만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들의 대외 투자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2018년부터 따져봤을 때 이게 대략적으로 지금 한 246조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25년 현재까지인 거죠. 그런데 동기간 중에 살펴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조 원 수준까지 지금 넘어가지고 대략적으로 늘어난 숫자만 살펴보면 약 5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는 하지만 국민연금을 대표로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해외 투자가 훨씬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부인하지 못할 그런 사실이 돼버리는 거죠. 억울한 누명을 좀 썼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만약에 너희 때문에 환율이 올랐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를 붙잡고 너희는 도대체 뭐 했니?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이러한 어떤 해외 투자에 대한 증가는 어떤 다른 동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감하지 못했던 1,400원대 이상의 높은 환율을 설명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이후의 일들입니다. 관세 협상이면 우리가 그만큼 이제 달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 하고는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달러를 벌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미국에 또 공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원화로 다시 환전을 하는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셨고 그다음에 원엔 동조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은 분들이 또 서학개미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도 기관이 사실 뭐 하고 있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해결책이 일단 지금 제시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통화스와프 환해지 여기에 대한 건데 이 해결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별로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봐요. 두 가지 다 이제 어떤 특정한 그 기관의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자금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겠다라는 건데,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한국은행과 그 국민연금이 스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의 포지션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대외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스왑을 체결한다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국민연금이 가져가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그것을 사용하고 다시 반환하는 구조가 돼야 될 테인데, 그러면은 1년 후에, 6개월 후에 만기가 다 도달한 후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달러를 수취해서 그거를 가지고 갚으면 좋겠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때에도 계속해서 달러의 자산 투자를 증가시킬 테니까 그때에도 달러는 계속 모자란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환율의 구조적인 그 추세를 좀 변경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죠. 물론 정책 당국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또한 두 번째 문제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환율의 불확실성이라는 uncertainty가 있고,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uncertainty라고 얘기하는 불확실성은 사실 수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익 비율을 따질 때 샵 레이쇼 같은 거는 불확실성과, 그러니까 변동성으로 대표되는 불확실성과 수익률을 같이 비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환해지가 됐던 아니면은 스왑이 됐던 픽싱시키는, 환율의 구조를 픽싱시키는, 그래서 uncertainty를 없애버리는 것이 국민연금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스왑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이라고 치면은 1,000원에 고정되고 교환했다가 그걸로 다시 정말 투자 수익만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돼서, 이게 과연 좀 국민연금한테는 맞는 이게 거냐. 맞는 건가? 예. 일단 단기적 효과는 뭐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런가요? 지금 제 옆에 이렇게 환율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468원. 1,480원대에서는 찍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볼지도 좀 궁금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이제 QT 중단하고 QE로 가지 않습니까? 달러가 이제 많이 풀릴 거예요. 유동성이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오히려 좀 어부지리 반사이익으로 1,480 찍고 이제 좀 내려가는 추세가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1일자였죠. 이제 QT가 종료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연준이 그동안 그 원리금 상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투자를 했던 부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QT였는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죠. 이 규모를 따져보면 월 기준으로 했을 때 국채 기준으로 약 50억 달러, 그다음에 MBS 기준으로 약 350억 달러 해가지고 월간 400억 달러 수준의 그 규모로 지금 그 QT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즉 그만큼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달러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월 1일에 있었고, 이것이 11월 말에 이제 해결이 됐는데,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맞아요. 즉 자기 그 어카운트에 돈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의 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거죠. 그 규모를 찾아봤더니 대략적으로 지금 요 기간 중에, 즉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던 기간 중에 그 미 재무부에 보통 우리가 TGA라고 하는 제너럴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의 잔액이 약 1,366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많으면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뭐 많아서 사실 재무부 입장에서 좋을 거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이 정도 규모는 단기 일내로 아마 유동성으로 공급이 될 것이다. 그동안 못 줬던 임금을 이제 우리 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걸 다시 다 그 임금으로 지불하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366억 달러 정도는 즉시 그 시장에 공급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 이외에도 사실 10월 1일, 즉 다시 말해서 셧다운이
그 발생되기 바로 직전 규모가 약 8,194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 정도 수준도 과거의 히스토리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TGA 어카운트의 그 레벨치고는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5천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가도 사실은 크게 뭐 아무도 우려하지 않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동성 측면에서 사실 약간 충돌이지 않나 싶은 게 시장에서는 계속 12월에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시장에서의 이야기만 종합을 해보면 미국은 금리를 내릴 거고 바로 연달아서 또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사실 굉장한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일본은행이 원래 원했던 효과를 누리게 될 건데 근데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12월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건지 시장 기대가 지금 좀 섣불리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시장의 심리라는 거를 일일이 해석하는 거는 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본 입장이 좀 굉장히 특이했었죠. 지난 2년간의 경제 정책을 살펴봐도 굉장히 이상했다라는 점들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흥미로웠던 부분이 강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물론 외부의 임팩트에 의해서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CPI 기준으로 10%를 치면서 그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일본 은행이 자기 자신의 기준금리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전에 있었던 그 상태, 즉 일본 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거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빌릴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기준금리만큼 먹을 수 있는데 그 기준금리가 5%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당시에 미국 기준금리 5%까지 찍었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다른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대출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는 그런 식의 아비트러지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대략적으로 한 400조 정도 된 죄송합니다. 40조 N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볼레타일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2024년 8월에 0%에서 25bp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그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것을 다시 언와인딩 시켜가지고 일본의 자금을 상환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루에 S&P 500이 7% 정도 하락했던 그런 그 황당한 사건을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한 식으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왜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하느냐라는 문제가 남게 되겠죠. 이게 궁금해요. 인플레이션이죠. 아하. 예를 들어서 11월 CPI를 보시면 지금 뭐 전체 CPI는 안 나왔습니다만 동경 쪽의 CPI가 보통 한 달 일찍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코어나 아니면 전체 CPI나 해서 그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7에서 2.8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타겟은 2%인데 물론 미국에서처럼 이게 결국은 2%로 수렴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속에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유지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에 일본 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자금들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쏟아부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식으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인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올려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국의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뭐 그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지난 3년간 우리는 계속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으로 들어보면 일본은행이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물가인가요? 보통은 일본은행이 특히 춘계에 이 금리가 아니죠. 네.
임금 투쟁하면서 네네.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1분기나 이쪽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많이 좀 좌지우지 된다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물가를 더 신경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인플레이션,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금이 굉장히 고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4월, 5월 춘투가 있을 때마다 실제적으로 명목 임금을 높이 올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인 그 뭐랄까 익스펜디처 지출이 이제 둔화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끌고 가고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2025년에 들어오면서 실질 임금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춘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명목 임금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은 높고 여전히 높고 2.7, 2.8 수준이라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 임금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경제에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좀 나눴는데 이게 신기하게 하루 만에 좀 이슈가 불식이 된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국채 금리는 당연히 급등을 하겠죠. 오늘 뭐 1.8%를 넘어섰는데 미국 금리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각각의 이제 고유한 스탠스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 많이 볼레타일했죠. 네. 그 볼레타일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단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대략적으로 GDP의 250%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최근 자료를 지금 IMF에서 제가 급하게 확인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125% 이미 100%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100%가 넘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 50%가 넘었으니까 이제 뭐 다들 죽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 부채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어떠한 충격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일본 쪽에 국채 뭐 금리를 올린다더라 그러면은 이게 빨리 올라가겠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은 전염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어제 봤던 현상, 그저께 봤던 현상. 네. 일본 국채가 갑자기 올라갔을 때 이건 무슨 일 있나 그러고 따라 올라가고 이때 두 가지. 정부 부채 비율 아까 말씀드린 높죠. 그다음에 재정 적자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명확한 게 지금 계속해서 CBO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2035년까지 재정 적자 비율이 GDP의 6.5%에서 7% 수준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미국 국채 수익률에 극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미국 경제를 봤을 때 또다시 흥미로운 점은 왜 이게 갑자기 벗어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경기가 괜찮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사실 많은 기관들이 서베이를 할 때 지금 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4% 이상 증가한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가장 대표적인 GDP만 보더라도 2분기에 3.8%, 그다음에 3분기 자료 뭐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냥 GDP 나우캐스팅 자료를 봤을 때 3.9%. 2025년 전체를 얘기했을 때 2% 정도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그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투자 아이디어라고 한다면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엔화가 엄청나게 쌉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도 떨어질 준비를 하고 슬슬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2621 ETF. 이때 한번 괜찮은 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지금 만약에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을 진짜 단행하게 되면은 일본 엔화도 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좀 시간을 기다려 본다면 미국 금리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도 이제 슬슬 맞대응이 좀 될 것 같은데 261 ETF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어하는 이게 쉽지 ETF거든요. 않은 이야기가 되는데 이 2621 ETF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 수익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그 원엔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장기채, 투자 대상이 20년 이상의 미국 장기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엔화로 사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5월까지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임을 보였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엔 환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거의 1,000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6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94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에서만 한 6%, 7%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채 20년물 기준,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장기채 30년물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 당시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거는 사실이고 지금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봐야 움직인 거 이렇게 네트로 쳐보면 50bp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수익률을 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그러면은 원화가 엔화 대비해서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질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만약에 BOJ가 그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원엔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엔화 가치는 더 올라가고 원화는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 원엔의 가치가 원엔의 그 숫자가 올라가는 940에서 네. 1000으로 다시 올라가던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NK 트레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청산되면서 엔화가 급격하게 같이 상승하는 네.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화가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적을 것이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문제는 지난번에 2024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었을 당시 예. 원화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아. 왜 그러냐면은 변수가 확실하네요. 예, 있군요.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간접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엔화가 움직인 것보다는 원화가 움직인 폭이 적기는 했습니다만 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그 디커플링이 될 것이다라고 그 강하게 확신을 갖기에는 그러네요, 이 요소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유길이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엄청 투자 붐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단순한 상황만 보고 섣불리 지금 하기에도 쉽지는 않다. 달러도 같이 움직이는 걸 생각해보면 작년 여름처럼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 이번에도 투자 아이디어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좀 비슷한 변수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변수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근시일 내에 한 번 더 기준금리를 네.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바람에 이제 6대6에서 파월 의장의 복심이라고 판단되는 윌리엄스가 이런 코멘트를 함으로써 12월에는 25bp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에 2.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지금 IMF의 전망에 따르면 26년 경제 성장률이 2.1%를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국가가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둔화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벌써 2년이 넘게 계속 진행된 나왔죠. 이야기죠. 여기에서 급격하게 붕괴되는 어떤 요인이 보이기라도 하는지 그런 조짐이 있는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죠. 그러한 것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연준이 25bp 이후에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쉽지는 않겠죠. 네. 이러나 저러나 뭐 이제 엔화를 봐도 어렵고 미국 금리 인하인 부분을 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이게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 확인하고 찍고 계속 올라가는 돌다리 거. 짚어보고.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양한 이야기도 오늘도 머니쇼 플러스에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일단 기분 좋게 마무리가 돼서 이 분위기가 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증시까지로도 이 흐름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이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네. 또 뭔가
지표들이 나올 것도 맞아요. 뚜렷하지는 않고 제가 어제 실수로 ADP 고용 보고서 봐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오늘 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네. 정도만 좀 챙겨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지표가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미국 시장의 유동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보고 뉴욕 증시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